유진 테크놀로지 40층 CEO 집무실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정제되어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저녁 노을에 물들고 있었지만 강지수 대표의 검은 눈동자에는 그 어떤 감흥도 비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에 떠 있는 복잡한 인수합병 알고리즘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얼음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 별명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그녀가 피와 땀으로 증명해낸 경외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김영민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대표님, 내일 일정 최종 확인입니다. 오전 9시 태양그룹 박태준 회장과의 비공개 조찬이, 그리고 오후 3시 세인트 라자루스 아동보호연구소 방문건입니다. 지수는 태양그룹 일정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 번째 항목에서 미간을 좁혔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이건 취소하라고 했을 텐데요. 김 비서. 김 비서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하지만 이사회의 결정 사항입니다. 최근 태양그룹의 적대적 인수 시도에 맞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특히 박태준 회장이 개인적으로 이 연구소의 최대 후원자이기도 하고요. 대표님께서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주주들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박태준. 그 이름이 나오자 지수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영하로 떨어졌다. 유진 테크놀로지의 이대 주주이자 호시탐탐 그녀의 자리를 노리는 교활한 늙은 뱀. 그녀는 박 회장이 이 쓸데없는 자선 행사를 일부러 밀어붙였음을 직감했다. 자신을 동정심 많은 경영자로 포장하려는 속셈이자 동시에 그녀 강지수를 시험하려는 의도였다. 그녀가 그토록 병원과 아이들을 증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리 없었지만 지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차가운 공기가 밀려나왔다. 알겠습니다. 30분.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모든 언론 접촉은 김 비서가 차단하세요. 이건 단순한 시찰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김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집무실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고 지수는 알고리즘이 아닌 10년 전 그날의 불타는 병원 복도를 보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세인트 라자루스 아동보호연구소의 정문은 지수의 검은색 세단과 어울리지 않게 화사했다. 연구소장은 입이 귀에 걸릴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강지수 대표님,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시다니 저희 아이들에게 정말 큰 영광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박태준 회장님의 각별한. 지수는 그의 아첨을 가볍게 손짓으로 막았다. 안내는 됐습니다. 조용히 둘러보고 싶군요. 연구소장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는 곧 과장된 몸짓으로 앞장섰다. 연구소 내부는 생각보다 깨끗했지만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아이들의 높은 웃음소리가 뒤섞여 지수의 신경을 긁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재단된 회색 정장 차림으로 이 공간에 속하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처럼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 지긋지긋한 30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이 미술 치료를 받는 교실, 놀이방 등을 무감각하게 지나쳤다. 모든 것이 그녀의 트라우마를 자극했다. 작고 연약한 존재들, 통제할 수 없는 감정들, 그리고 병원 특유의 냄새. 10년 전 화마가 모든 것을 삼켜버린 그날 밤, 그녀는 갓 태어난 아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다. 남은 것은 작은 베넷 저고리 한 벌과 잿더미가 된 희망뿐이었다. 그 이후로 강지수는 죽었다. 오직 유진 테크놀로지의 CEO만이 살아남았다. 연구소장은 계속해서
연구소의 성과와 박태준 회장의 관대함에 대해 떠들어댔다. 지수는 거의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복도 끝 가장 구석진 방으로 향했다. 다른 방들과 달리 유난히 조용하고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곳이었다. 저긴 어딥니까? 그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연구소장이 잠시 말을 더듬었다. 아, 저기는 특별 집중 치료실입니다. 정서적으로 조금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아이가 있습니다. 지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 방을 향해 걸어갔다. 연구소장이 황급히 따라붙으며 만류하려 했지만 지수의 발걸음을 막을 순 없었다. 대표님, 저 아이는 낯선 사람을 보면 심하게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표님 같은 분은 그의 말은 지수가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끊겼다. 방 안은 다른 곳보다 조명이 어두웠고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바깥에 작은 정원이 보였다. 그리고 그 정원을 등지고 방 한가운데에 한 아이가 앉아 있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다. 아이는 주변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앉아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지수는 숨을 멈췄다. 아이가 만들고 있는 것은 단순한 블록 장난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개의 복잡한 금속 부품과 전선으로 이루어진 마치 유진 테크놀로지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AI 코어의 축소판처럼 보이는 정교한 모형이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믿을 수 없는 속도와 정확성으로 부품들을 조립하고 있었다. 연구소장이 곁에서 속삭였다. 한울입니다. 5년 전에 이곳에 왔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아주 심합니다.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고 누구와도 눈을 맞추지 않죠. 그저 저렇게 기계 부품만 가지고 놉니다. 박태준 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아이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지수는 연구소장의 목소리가 멀리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모든 관심은 오직 한울이라는 아이에게만 쏠려 있었다. 아이는 깡마른 체구에 창백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짙은 속눈썹 아래의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처럼 공허했다. 하지만 그 손놀림만큼은 천재의 그것이었다. 지수는 기계와 알고리즘의 세계에서 평생을 보냈다. 그녀는 저런 수준의 공간 지각 능력과 논리적 구성을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저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설계였다.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연구소장이 급히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지수의 차가운 시선에 손을 거두었다. 그녀는 아이에게서 5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그녀의 등장은 아이의 작업 리듬을 방해하지 않는 듯했다. 아이는 여전히 모형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지수는 가만히 서서 아이를 관찰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평소라면 아이의 존재 자체가 고통이었을 텐데 이 아이는 달랐다. 오히려 아이의 그 극단적인 몰입, 주변 세계와의 완벽한 단절이 그녀 자신과 닮아 있다는 기묘한 동질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녀 역시 지난 10년간 오직 일에만 몰두하며 스스로를 세계와 단절시키지 않았던가. 그녀가 아이의 옆 얼굴을 바라보던 그때였다. 한우리가 갑자기 동작을 멈췄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지수를 쳐다본 것은 아니었다. 아이의 시선은 지수의 가슴팍, 정확히는 그녀의 재킷 칼라에 꽂혀 있었다. 지수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재킷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그녀가 유일하게 착용하는 액세서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작은 백금 나침반 모양의 핀 브로치가 달려 있었다. 아주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디자인이었지만 한울의 눈은 그것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아주 미세한, 거의 감지할 수 없는 파문이 일었다. 아이는 조립하던 부품을 내려놓고 아주 천천히
마치 꿈속을 걷는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구소장이 당황해서 끼어들었다. 한우라, 안 돼. 저분 가까이 가면. 하지만 지수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아이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한우리는 비틀거리며 지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바로 앞에 서서 작은 손을 들어 올렸다. 아이의 손가락은 그녀의 얼굴이 아닌 여전히 그 나침반 브로치를 향해 있었다. 아이의 손끝이 브로치의 차가운 금속 표면에 닿을 듯 말 듯 망설였다. 지수는 심장이 목구멍으로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왜 하필 자신의 유일한 유품에 반응하는가? 아이는 고개를 더욱 가까이 가져왔고 그녀의 재킷에서 나는 희미한 향수 냄새를 맡는 듯 코를 킁킁거렸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열렸다.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 소리를 내려는 시도였다. 대표님, 시간이. 김 비서가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렀다. 그 소리에 한우리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고 아이의 눈동자는 다시 공허해졌다. 아이는 뒤돌아서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부품을 조립하기 시작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은 모두 환상이었던 것처럼 지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30분은 이미 훌쩍 지나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섰다. 연구소장이 무언가를 다급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지수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복도를 걸어 연구소 현관을 빠져나오면서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당장 차로 돌아가. 그리고 세인트 라자루스 연구소 그리고 한울이라는 아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조사해. 내가 유진의 CEO가 되기 이전부터 10년 전 기록까지 전부 박태준 회장과의 연관성도 샅샅이 뒤져 누구에게도 들키지 말고. 김 비서는 대표의 목소리에 실린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즉시 고개를 숙였다. 검은색 세단이 연구소를 떠나는 순간에도 지수는 백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건물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얼음성에 작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균열이 단순한 감정의 동요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진실의 시작이라는 것을. 검은색 세단이 세인트 라자루스 연구소를 벗어나 한강의 다리를 건널 때까지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지수는 등바디에 몸을 깊숙이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 아이, 한울의 창백한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텅 비어있던 검은 눈동자, 그리고 자신의 브로치를 향해 망설이며 뻗어오던 그 작고 가느다란 손가락. 그녀는 애써 그 잔상을 지워내려 했지만 마치 망막의 낙인이라도 찍힌 듯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감정을 통제하는 데 익숙했다. 10년 전 그날 병원 복도에서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한 순간에도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슬픔은 그녀를 무너뜨리는 대신 그녀를 강철로 만들었다. 슬픔, 분노, 절망 같은 모든 감정을 논리와 이성이라는 용광로에 녹여 유진 테크놀로지 CEO 강지수라는 완벽한 갑옷을 주조했다. 그 갑옷에는 어떠한 균열도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그 이름 모를 아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도 낼 수 없었던 틈을 만들어냈다. 아이의 공허한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보았다. 유리 정원, 연구소장이 그 방을 그렇게 불렀던가. 방 한쪽 면이 통유리로 되어 정원을 마주하고 있던 그곳. 그 아이는 자신만의 유리 정원 안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강지수 자신 역시 40층 CEO 집무실이라는 화려한 유리 정원 안에서
지난 10년을 버텨왔다. 대표님, 본사로 바로 복귀하시겠습니까? 50 안에 태양그룹 관련 긴급 임원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김영민 비서가 룸미러로 그녀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냉정함을 되찾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미세한 피로감이 깔려 있었다.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시한 건 김 비서 자네의 최우선 순위로 처리해주게 이미 착수했습니다. 김 비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대표님, 세인트라자루스 연구소의 보안 등급이 예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단순한 아동보호 시설이 아닙니다. 특히 한울이라는 아이의 기록은 병원 의료 기록보다 더 철저하게 봉인되어 있습니다. 접근을 시도하자마자 강력한 방화벽 경고가 떴습니다. 지수의 눈이 가늘어졌다. 방화벽이라고? 고작 보호소 따위에 김 비서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단순한 방화벽이 아니었습니다. 유진 테크놀로지 RD 센터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의 보안 프로토콜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아이의 정보를 감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구소장은 박태준 회장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습니다. 태양그룹의 법무팀에서 10년 넘게 일하다가 5년 전 갑자기 자선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더군요. 모든 조각들이 불길한 방향으로 맞춰져 가기 시작했다. 박태준, 또다시 그 이름이었다. 단순한 자선 혹은 기업 이미지 관리 차원이 아니었다. 박태준은 그 연구소, 그리고 어쩌면 그 아이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다. 10년 전 화재, 5년 전 연구소로 옮겨진 아이, 그리고 유진 테크놀로지 수준의 보안, 지수의 머릿속에서 수천 개의 시나리오가 충돌했다. 연구소장, 그자의 이름은 뭐지? 민병철입니다. 지수는 그 이름을 기억 속에 새겼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 보였지만 그녀의 세계는 이미 발밑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그 아이가 조립하던 복잡한 모형이 떠올랐다. 그 정도 수준의 공학적 이해력이라면 단순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천재성이었다. 그녀의 핏줄 속에 흐르는 바로 그 종류의 재능이었다. 오후 5시 30분 유진 테크놀로지 전략회의실. 얼음 여왕 강지수는 다시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태양그룹의 적대적 인수 시도에 대한 방어 전략을 냉철하게 지휘했다. 박태준이 심어둔 이사들이 교묘하게 핵심 기술 이전을 압박했지만 지수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그들의 논리를 조목조목 격파했다. 태양그룹이 원하는 것은 유진의 기술력이 아니라 유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것을 누구에게도 넘겨줄 생각이 없습니다. 회의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자정을 넘겨서야 끝났다. 임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회의실에 지수와 김 비서 단둘만 남았다. 지수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완벽했던 메이크업 아래로 짙은 피로감이 드러났다. 박태준. 생각보다 더 깊숙이 파고들었군. 이사회 절반이 이미 그에게 넘어간 것 같아. 김 비서가 조용히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민병철 원장에 대해 추가로 알아낸 것이 있습니다. 김 비서의 낮은 목소리에 지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10년 전 대표님께서 입원하셨던 그 병원의 법무 자문이었습니다. 화재 사고 직후 병원 측의 모든 법적 대응을 총괄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태양그룹 법무팀으로 스카우트되었습니다. 지수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날의 병원, 그날의 화재, 그리고 박태준, 연결고리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지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깨질 듯 아팠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 무엇도 우연이 아니었다. 한울이라는 아이, 세인트 라자루스 연구소, 민병철 원장, 그리고 박태준. 이 모든 것은 10년 전 그날 밤 그녀가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지점에서 시작된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 김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민병철의 뒤를 캐. 10년 전 병원 화재 기록, 생존자 명단, 사망자 명단, 특히 신원 미상의 영아 기록을 전부 다시 확인해. 하지만 대표님, 그 기록들은 공식적으로 모두 소실된 것으로 공식적인 기록 따윈 집어치워 태워버렸다면 쟤라도 찾아내.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당시 병원 관계자들, 소방관들, 경찰들. 10년이 지났으니 입이 가벼워진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들의 입을 열게 해. 그리고 한울이라는 아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자 심장이 차갑게 조여왔다. 어떻게든 그 아이의 유전자 샘플을 확보해. 그것은 그녀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도 절박한 명령이었다. 그것은 CEO 강지수가 아니라 지난 10년간 죽은 듯 숨어있던 어머니 강지수의 목소리였다. 김 비서는 그 명령의 무게를 이해했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녀는 CEO 집무실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다.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천 개의 불빛이 마치 그녀를 비웃는 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유리 정원 안에 갇힌 아이 한우를 생각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만약, 아주 만약에 그 끔찍한 가설이 사실이라면 박태준, 당신은 대체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녀의 주먹이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세게 쥐어졌다. 얼음 여왕의 심장이 10년 만에 다시 뛰기 시작했다. 복수를 위해서 강지수의 전설적인 집중력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기술 보고서를 독파하고 24시간 넘게 이어지는 협상에서도 단 한순간의 흐트러짐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세인트 라자루스 연구소를 다녀온 다음 날 그녀의 무기는 무뎌져 있었다. 40층 집무실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에는 태양그룹의 주식 변동 그래프가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숫자를 읽어내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 아이 한울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다. 먼지를 머금은 빗줄기 속에서 정교한 모형을 만들던 작은 손, 낯선 사람의 접근에도 미동조차 않던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녀의 나침반 브로치를 향해 뻗어오던 그 망설임. 지수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몇 번이고 다시 재생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아이의 눈동자에서 스쳤던 것은 ing지였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한. 대표님. 김영민 비서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박태준 회장 측의 발의입니다. 지수의 미간이 좁혀졌다. 안건은 태양그룹과의 합병안, 재검토 및 대표님의 현 경영 능력에 대한 중간 평가입니다. 지수의 입가에 얼음장 같은 미소가 번졌다. 박태준, 그 늙은 여우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회의실로 가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젯밤의 혼란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고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러나 김 비서는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이글거리는 평소의 냉정함과는 다른 종류의 차가운 불꽃을 보았다. 그것은 분노였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향한 맹렬한 갈증처럼 보이기도 했다. 유진 테크놀로지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의 상석에는 박태준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득였다. 지수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박수를 쳤다. 아, 강 대표, 어제 세인트 라자루스 방문은 어땠소? 아주 감동적이었다는 보고를 받았소이다. 그의 목소리는 기름지고 역겨웠다. 지수는 그의 위선을 무시하고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박 회장님. 긴급 이사회의 목적이 고작 제 자선활동 감상평을 듣기 위함은 아닐 텐데요. 박태준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역시 강 대표는 성미가 급하군. 좋소. 유진 테크놀로지는 지금 위기요. 태양그룹의 제안은 단순한 인수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지만 강 대표는 독선적인 경영으로 이 구원의 손길을 밀어내고 있소. 박태준과 연합한 이사들이 하나둘씩 지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최근 RD 성과가 부진합니다.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수는 팔짱을 낀 채 그들의 공세를 묵묵히 받아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박태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침내 모든 비난이 잦아들자 지수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RD 성과가 부진한 것이 아니라 박 회장님께서 의도적으로 핵심 인력을 태양그룹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은 왜 말씀하지 않으시죠? 주가 하락은 실적 악화 때문이 아니라 태양그룹 측에서 퍼뜨린 악의적인 루머와 공매도 세력 때문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녀는 태블릿을 들어 올려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다. 박태준의 자금 흐름과 유출된 엔지니어들의 명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태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그는 탁자를 내리쳤다. 증거도 없는 모함이오. 강 대표, 당신은 지금 이성을 잃었소. 10년 전 그 사고 이후로 당신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소문이 파다하오. 그런 상태로 어떻게 유진을 이끌겠다는 거요? 그 말, 10년 전 그 사고라는 말이 지수의 심장을 찔렀다. 박태준이 감히 그 일을 입에 올렸다. 지수는 아주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이제 불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극한의 빙하였다. 박 회장님, 저의 감정적 안정 상태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경영 능력은 숫자로 증명합니다. 그리고 루머라 하셨습니까? 그녀는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김 비서가 회의실 문을 열자 사내 법무팀과 보안팀이 들어섰다. 방금 이사회에서 나온 발언들은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유진 테크놀로지의 CEO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주가 조작 시도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박 회장님, 그리고 동조하신 이사분들께는 곧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사회는 이만 산회합니다. 지수의 선언에 박태준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지수를 흔들기 위해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렸지만 그것은 얼음 여왕의 분노를 깨우는 스위치가 되고 말았다. 이사들이 뿔뿔이 흩어진 후 지수는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유리창 앞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였다. 박태준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가 10년 전 일을 언급한 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였다. 그는 지수가 그날의 진실에 접근하고 있음을 눈치챈 것일까? 아니면 한울이라는 아이의 존재가 그녀를 흔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김 비서, 예, 대표님. 박태준이 더러운 수를 쓰기 시작했어. 언론의 강지수의 정신적 불안정에 대한 기사를 흘릴 거야. 10년 전 화재 사고와
연관지어서 내가 아들, 내가 모든 것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해 회사를 망치고 있다는 식으로 김 비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말겠습니다. 아니, 막지 마. 오히려 이용할 거야. 지수는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다시 전략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박태준이 나를 감상적인 여자로 몰아갈수록 나는 더 냉철한 CEO가 될 거야. 그가 언론 플레이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그의 자금줄을 끊는다. 그리고 아까 지시했던 것, 세인트 라자루스와 한울,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 김 비서는 태블릿을 조작해 보안 화면을 띄웠다. 어렵게 민병철 원장의 통화 내역 일부를 복구했습니다. 그는 매주 수요일 자정 박태준 회장과 직접 통화합니다. 암호화된 라인을 사용했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통화 직후 거액의 자금이 민병철의 차명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특수의료자재 구입 명목으로 스위스의 한 바이오 기업으로 송금됩니다. 스위스 바이오 기업? 네, 헬베티우스 제네틱스라는 곳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희귀병 치료제를 연구하는 곳이지만 뒷조사 결과 불법적인 유전자 복제 및 조작 실험을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유전자, 박태준, 한울, 그 아이. 한우리의 의료 기록은 여전히 접근 불가입니다. 하지만 10년 전 화재 사고 병원의 간호사 한 명과 접촉했습니다. 돈이 급한 모양입니다. 당시 화재 현장에서 공식 기록에 없는 무언가를 봤다고 합니다. 당장 만나 얼마를 원하든 지불해. 그 여자가 본 것을 알아내. 지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멀어 보였다. 균열은 이미 틈을 넘어 거대한 심연이 되어가고 있었다. 박태준은 단순히 그녀의 회사를 빼앗으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1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거대한 기만극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기만극의 핵심에는 유리 정원 속에 갇힌 그 아이, 한울이 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0년 전 그녀가 유일하게 간직한 아들의 초음파 사진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한울의 얼굴을 떠올렸다. 닮았는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이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머니의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김 비서. 유전자 샘플 확보. 무조건 진행해.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대표님, 그건 내 명령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질문을 허용하지 않았다. 김영민 비서는 지난 48시간 동안 단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섰지만 정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지수 대표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10년 전의 쟤를 찾아내라. 그는 지금 서울 외곽의 허름한 24시간 카페, 담배 연기가 자욱한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10년의 세월이 얼굴에 고스란히 내려앉은 중년의 여자가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약속한 돈입니다. 김 비서가 두툼한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여자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다가 이내 다시 공포로 물들었다. 그녀는 10년 전 그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간호사 박선영이었다. 정말 이걸 받는다고 해서 제 신변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 민병철 원장, 아니, 그때는 민 실장이었지.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김 비서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우리는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실을 말해야만 가능합니다. 10년 전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강지수 대표의 아들은 화재로 인한 연기 질식사였습니다.
박 간호사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녀는 봉투를 움켜쥐고 주변을 살폈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그녀의 목소리가 모기처럼 기어들어갔다. 그날 밤 화재 경보가 울리기 직전이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순찰을 돌 때 강 대표님 아기 인큐베이터에 분명히 살아 있었어요. 아주 건강하게 울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최인호 과장님이 들어오셨어요. 대표님 주치의였던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인호. 계속하시죠. 최 과장님이 아기를 급히 안아들면서 특별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보고는 다른 아이들을 돌보라고 내보냈죠. 그리고 5분도 안 돼서 신생아실 바로 옆 공급실에서 불길이 치솟았어요. 이상한 건 화재 경보가 바로 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프링클러도 작동을 안 했고요. 누군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그녀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김 비서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최인호는 아기와 함께 대피했습니까? 박 간호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요. 그게 가장 이상한 점이에요. 저는 정문으로 환자들을 대피시키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다른 동료가 그랬어요. 최 과장님이 아기를 담요에 감싼 채로 비상구가 아니라 직원 전용 지하 통로로 빠져나가는 걸 봤다고요. 불길이 번지기도 전이었어요. 김 비서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계획범죄였다. 그럼 사망보고서는 모두 최 과장과 민병철 실장이 꾸민 짓이에요. 불길이 너무 거세서 신생아실은 잿더미가 됐죠.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작은 시신을 수습했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걸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관련 의료진들 전부 두둑한 위로금을 받았어요. 입 다물라는 뜻이었죠. 최인호 과장은 그 길로 병원을 그만두고 이민 갔다는 소문만 들었어요. 귀신처럼 사라졌죠. 김 비서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추가로 기억나는 게 있다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시죠. 안전은 보장하겠습니다. 그는 카페를 나와 차에 올라탔다. 비가 거세게 차창을 두드렸다. 그는 즉시 자신의 보안팀에 연락했다. 최인호, 10년 전 K3부인과 과장, 출입국 기록, 모든 금융거래 내역, 해외 도피처까지 샅샅이 뒤져 박태준, 민병철과 연결된 모든 흔적을 찾아내 그 시각 유진 테크놀로지 지하 5층에 위치한 김 비서의 개인 보안실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의 최정예 화이트 해커팀이 헬베티우스 제네틱스의 방화벽을 뚫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중이었다. 세인트 라자루스 연구소의 서버는 그 스위스 유령 회사의 서버와 미러링되어 있었다. 한울의 기록은 그곳에 있었다. 뚫었습니다. 해커 중 한 명이 외쳤다. 모니터에 암호화된 파일 목록이 떠올랐다. 대부분은 의미 없는 데이터였지만 단 하나의 파일이 김 비서의 눈을 사로잡았다. SUBJ-ECT HW1 열어. 해커가 몇 번의 키를 더 두드리자 파일이 해독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의료 기록이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의료 기록이 아니었다. 대상명 한울 HW1 입소일 2015년 4월 11일 김 비서는 숨을 멈췄다. 2015년 4월 10일 바로 강지수 대표가 입원했던 병원에 화재가 발생한 날이었다. 입소일은 정확히 그 다음 날이었다. 이관기관 접근 거부됨 최고 등급 기밀 후견인 박태준 비공개 지정 주치의 민병철 자문 헬베티우스 제네틱스 덕터레이 뮬러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한울의 상세한 유전자 염기 서열 데이터와 정기적인 약물 투여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투여되는 약물들은 일반적인 자폐 스펙트럼 치료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뇌 기능의 특정 부분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거나 혹은 극대화하는 아직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은 실험용 약물들이었다. 김 비서는 이 모든 자료를 암호화된 드라이브에 담아 즉시 강지수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새벽 3시. 지수는 서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밤사이 10년은 더 늙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맹렬한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김 비서는 어떤 서론도 없이 사실을 보고했다. 박선영 간호사의 증언입니다. 화재는 방화였으며 최인호 박사가 아기를 데리고 지하 통로로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계속해. 최인호는 화재 직후 박태준 회장 측으로부터 미화 500만 달러를 해외 계좌로 송금받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행방불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김 비서는 태블릿을 들어 한울의 의료 기록을 띄웠다. 그리고 한울군입니다. 세인트 라자루스 입소일은 병원 화재 바로 다음 날입니다. 대표님. 지수의 시선이 날짜에 고정되었다. 4월 11일 그녀가 아들을 잃었다고 통보받은 바로 그날이었다. 그녀의 온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분노의 전율이었다. 박태준, 이 악마 같은 자식. 그녀의 목소리가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낮게 울렸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된 납치였다. 박태준은 그녀의 아들을 훔쳤다.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아니, 어쩌면 그녀는 한울의 천재적인 조립 실력과 헬베티우스 제네틱스라는 이름을 떠올렸다. 그들은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지수는 의료 기록에 나열된 실험용 약물 리스트를 보았다. 그녀는 유진 테크놀로지의 CEO였다. 그녀는 저 약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각적으로 파악했다. 그들은 아이의 자폐 성향을 치료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이의 비정상적인 천재성, 그녀의 핏줄을 타고 흐르는 그 재능을 통제하고 어쩌면 수확하려 했던 것이다. 강지수는 서재의 거대한 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눈에 도시의 야경이 비쳤다. 10년 동안 그녀를 지탱해 온 것은 복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실감에서 비롯된 공허함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공허함은 활화산 같은 분노로 채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유진 테크놀로지의 CEO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을 되찾으려는 어미 사자였다. 김비서. 태양그룹과의 전쟁은 잠시 중단한다. 김비서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대표님, 전쟁의 본질이 바뀌었어. 이건 경영권 분쟁이 아니야. 내 아들을 되찾는 전쟁이다. 박태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그를 무너뜨릴 거야. 그가 내 아들에게 저지른 모든 짓을 세상에 남김없이 폭로할 거다. 그녀는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얼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용암이었다. 그리고 유전자 샘플, 당장 확보해야겠어. 더 이상 가설이 아니야. 난 확인해야겠어. 내일 당장. 내가 직접 세인트 라자루스로 간다. 강지수는 다음 날 아침 비서도 운전기사도 없이 홀로 자신의 차를 몰았다. 밤새 내린 비는 그치지 않고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창문을 닦아냈지만 그녀의 시야는 여전히 흐릿했다. 그것은 빗물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10년 전의 화염과 어젯밤 김 비서가 가져온 차가운 데이터 때문이었다. 입소일 4월 11일 후견인 박태준 실험용 약물. 그녀는 더 이상 유진 테크놀로지의 CEO가 아니었다. 10년 전 잿더미 속에서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모성, 무싱, 이 괴물 같은 형태로 그녀의 전신을 지배하고 있었다. 가설, 그것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심장을 찢어 밟기는 끔찍한 확신이었다. 그녀는 확인해야 했다.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심장으로. 세인트 라자루스 연구소의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가 경적을 울리자 경비원이 놀란 얼굴로 달려나왔다가 그녀의 차를 알아보고 황급히 문을 열었다. 그녀는 차를 거의 스키드마크를 남기며 세웠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민병철 원장이 비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건물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 박태준 회장에게서 전해 들었을 불벼락 같은 질책과 눈앞의 강지수에 대한 공포가 뒤엉켜 있었다. 강 대표님, 이렇게 예고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오늘은 아이들 정기검진이 있어서. 지수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더욱 차갑고 낮게 울렸다. 한울, 아이는 어딨지? 그녀는 민병철을 스쳐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몸에서는 감히 막아설 수 없는 살기, 사태, 마저 느껴졌다. 민병철이 다급하게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대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우리는 지금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낯선 사람을 보면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병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낯선 사람? 그녀는 민병철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공포에 질려 한 걸음 물러섰다. 10년 전 K산 부인과 법무자문 민병철 실장, 10년 전 내 아들의 사망 진단서에 법적 검토 의견을 낸 사람, 10년 전 박태준에게 돈을 받고 화재 사건을 사고로 종결시킨 사람. 당신이 나에게 낯선 사람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나? 민병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노출되었음을 깨달았다. 그건 오해십니다. 대표님, 비켜. 지수의 목소리에 민병철은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지수의 차 뒤로 검은색 세단 2대가 더 멈춰섰다. 김영민 비서와 유진 테크놀로지의 사설 보안팀이었다. 김 비서는 지수가 홀로 떠난 것을 확인하고 즉시 비상계획을 가동한 것이었다. 김 비서가 지수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나머지는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지수는 더 이상 민병철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한울이 어딨어? 그녀는 근처에 있던 겁에 질린 여직원에게 물었다. 여직원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복도 끝을 가리켰다. 미술 치료실에 있습니다. 지수는 그곳을 향해 걸었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가장 끔찍한 진실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다. 그것이 희망인지 절망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다. 미술 치료실 문이 열렸다. 방 안은 어제처럼 조용했다. 몇몇 아이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한우리는 창가 구석, 자신만의 자리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지수는 숨을 죽이고 천천히 다가갔다. 다른 아이들이나 치료사는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거나 감히 그녀의 접근을 막지 못했다. 그녀는 아이의 뒤에 멈춰섰다. 아이가 그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그림이 아니었다. 어제 보았던 그 복잡한 모형의 설계도였다. 연필로 그려진 그 정교한 선들은 어린아이의 솜씨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고 치밀했다. 그리고 그 설계도의 중앙에 그녀의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나침반 브로치의 형태가 정확하게 스케치되어 있었다.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입을 막았다. 터져 나오려는 신음을 삼켰다. 그녀는 아이의 옆으로 천천히 돌아 작은 의자에 주저앉듯 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짙은 속눈썹, 굳게 닫힌 입술, 그리고 창백한 피부. 그녀의 심장이 누군가에게 난도질당하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다. 그때였다. 하누리가 그림을 멈췄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를 느낀 것이 분명했다. 어제와는 다른 강렬한 긴장감이 아이의 작은 어깨에서 느껴졌다. 지수는 떨리는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도 몰랐다. 어젯밤 집무실에서 입고 있던 얇은 블라우스 차림 그대로였다. 하누리는 아주 천천히 마치 낡은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를 돌렸다. 아이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을 향했다. 텅 비어 있던 눈동자.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 공허함 속에서 무언가가 아주 희미한 불꽃이 필사적으로 타오르려 하고 있었다. 아이의 시선이 그녀의 눈을 지나 그녀의 어깨를 지나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목, 블라우스 소매가 살짝 거쳐 올라가 그곳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가 드러나 있었다. 10년 전 그날 밤 불타는 신생아실로 뛰어들어가려다 무너지는 파편에 대인 작은 화상 자국. 그것은 10년의 세월 동안 거의 사라졌지만 지수 자신에게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다. 하늘의 눈이 그 흉터에 고정되었다. 아이의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연필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이는 지수에게로 다가왔다. 복도에서 민병철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김비서의 보안팀에 의해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 지수와 하늘뿐이었다. 아이는 그녀의 바로 앞에 섰다. 그리고 어제보다 더 망설임 없이 그 작은 손을 들어 올렸다. 아이의 손가락 끝이 그녀의 브로치가 아닌 그녀의 손목에 있는 그 작은 흉터를 향했다. 잿빛이 묻은 아이의 손가락이 지수의 피부에 닿았다. 지수는 그 순간 전기에 감전된 듯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차가운 아이의 손끝에서 10년 전 그날의 뜨거운 화염이 느껴졌다. 하누리는 그 흉터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이 지수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던 공허한 눈동자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이는 울고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아이의 입술이 열렸다. 마. 아주 작은 소리.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수만 번을 연습하고도 내뱉지 못했던 그 한마디.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확인이었다. 엄마. 그 순간 강지수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지난 10년간 그녀를 지탱해온 얼음의 성벽. 그녀의 이성, 그녀의 논리, 그녀의 분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이것은 그녀의 아들이었다. 그녀가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 박태준이 훔쳐갔던 아들. 그녀의 핏줄, 그녀의 살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숨을 쉬고 있는지도 몰랐다. 진실이 가장 잔인한 형태로 그녀의 심장을 관통했다. 박태준. 그자는 단순히 그녀의 회사를 빼앗으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그녀의 아들을 훔쳐 이곳에 가두고 실험용 약물로 아이의 정신을 망가뜨리며 그 천재성을 이용하려 했다. 그는 그녀가 살아있는 지옥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10년 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10년 만에 처음 흐르는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뜨겁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얼어붙은 분노의 결정체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뺨을 감쌌다.
그래, 엄마야, 한우라. 엄마야. 그녀는 아이를 품에 끌어안았다. 아이의 작고 깡마른 몸이 그녀의 품속에서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한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가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할 이유를 발견한 복수의 화신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문 밖의 김영민 비서에게 향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한우를 불렀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소리였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박태준을 긴급 이사회에 소집해 유진 테크놀로지의 모든 것을 걸고 오늘 이 전쟁을 끝낸다. 강지수의 눈물은 차가웠다. 그녀가 한우를 안고 일어섰을 때 10년 묵은 슬픔은 이미 증발하고 없었다. 그 자리에는 강철보다 차갑고 용암보다 뜨거운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을 마주한 김영민 비서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저것은 얼음 여왕이 아니었다. 저것은 자신의 새끼를 되찾은 어미사자 그 자체였다. 김 비서.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을 만큼 낮고 명료했다. 민병철을 포함한 연구소 관계자 전원, 즉시 격리 조치에 외부와의 모든 통신을 차단하고 법무팀이 도착할 때까지 내 보안팀이 직접 신병을 확보한다. 예, 대표님, 한우리는, 내 아들은 즉시 유진바이오 산하의 안면도 프라이빗 클리닉으로 이송한다. 그곳에 A동 전체를 비우고 최고의 의료진을 대기시켜 아이의 상태를 재점검하고 박태준이 투여한 모든 약물을 분석해. 당장 그녀는 한울의 눈을 가리고 아이를 자신의 품에 더 깊이 파묻었다. 아이는 지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기적처럼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그리고 박태준, 그녀가 그 이름을 입에 올리자 방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했다. 그가 소집한 긴급 이사회 받아들인다. 오늘 오후 4시 유진타워 40층 내 집무실 바로 옆에 있는 제1전략회의실로 김 비서의 눈이 커졌다. 대표님, 지금은 증거는 차고 넘쳐. 박태준은 내가 감정에 휩쓸려 자멸할 거라 믿고 있겠지. 그가 판 무덤에 그를 직접 묻어줄 거야. 유진 테크놀로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지금 이 순간부로 태양그룹과의 전쟁은 선멸전으로 전환한다. 그녀는 한우를 조심스럽게 김 비서의 팔에 안겼다. 아이를 부탁해. 단 1초도 눈 떼지 마. 김 비서는 아이를 받아들고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비에 젖은 재킷을 여몄다. 그녀가 미술치료실을 걸어나갈 때 그녀의 등 뒤에서는 민병철 원장의 절규와 보안팀의 억센 목소리가 뒤엉켰다. 지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진정은 이제 이곳이 아니었다. 오후 1시 유진 테크놀로지 40층 CEO 집무실. 이곳은 더 이상 고독한 유리 정원이 아니었다. 유진의 핵심 브레인들이 모두 모인 전쟁 상황실이었다. 지수는 샤워를 마치고 완벽하게 다림질된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 같은 결의뿐이었다. 법무팀장이 긴장한 얼굴로 일어섰다. 민병철의 1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박태준의 지시로 10년 전 화재 사건을 은폐했으며 그 대가로 연구소장 자리를 받았습니다. 서한울 군을 특별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헬베티우스 제네틱스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실험 약물을 투여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지수의 턱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형사 고소 준비해. 납치, 불법 감금, 아동학대, 살인미수, 증거인멸, 불법 생체 실험. 내가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죄목을 붙여 박태준, 민병철,
그리고 헬베티우스 제네틱스까지 모조리 엮어 그녀는 시선을 돌렸다. 재무팀, 예, 대표님, 태양그룹과 박태준의 모든 차명 계좌, 자금 흐름을 동결할 방법을 찾아 지금 당장 대표님, 하지만 사법부의 명령 없이는 그런 명령을 받아내 법무팀과 협력해. 그가 내 아들에게 저지른 짓은 단순한 금융 범죄가 아니야. 반인륜적 범죄다. 검찰, 언론, 모든 채널을 동원해 박태준이 오늘 이사회장에 들어설 때 그는 이미 빈털털이어야 해. 그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김비서는 아이를 안전하게 이송시킨 후 막 돌아온 참이었다. 최인호는 베트남 하노이에 은신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저희 현지팀이 움직였습니다. 강제 송환은 어렵지만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도 따윈 필요 없어. 끌고 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는 이 재판의 핵심 증인이야. 10년 전 내 아들을 직접 안고 사라진 자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홍보 전략팀을 바라보았다. 박태준이 그동안 쌓아올린 자선 사업가 이미지를 오늘부로 박살낸다. 내가 그에게 줄 자료다. 민병철의 진술서, 헬베티우스 제네틱스의 실험 약물 리스트, 그리고 10년 전 화재 현장에 조작된 소방 안전 점검 보고서. 김 비서가 막 입수한 자료였다. 박태준의 비자금이 화재 직전 병원의 스프링클러와 경보 시스템을 교체한 업체로 흘러들어간 명백한 증거였다. 대표님,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터뜨리실 겁니까? 홍보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지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서늘한 햇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박태준은 이사회에서 나를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미친 여자로 몰아 해임하려 할 거야. 그가 실컷 떠들게도 그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을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그의 얼굴에 집어던질 거다. 같은 시각 태양그룹 박태준 회장의 집무실. 그는 느긋하게 시가를 피우며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민병철에게서 연락이 두절된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는 그것을 강지수의 마지막 발악 정도로 치부했다. 여자가 감정에 휘둘리면 저렇게 무모해지는 법이지.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이사회에서 강지수의 정신 감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준비를 하게. 10년 전 아들 잃은 트라우마가 재발했다고. 그는 강지수가 한울이라는 자폐아 하나 때문에 이성을 잃고 자신에게 덤벼들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니라 결코 깨어나선 안 될 어머니의 분노였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옥의 문을 열었다. 오후 3시 50분. 유진타워 40층. 이사들이 하나둘씩 제1전략회의실로 모여들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태준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상석에 앉았다. 강지수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역시 충격이 커서 도망쳤나? 박태준이 시계를 보며 비웃음을 날리려는 순간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강지수가 들어섰다. 그녀의 등 뒤로 김영민 비서와 법무팀장, 그리고 사내 보안팀이 도열했다. 박태준의 미소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굳어졌다. 강지수의 모습은 그가 예상했던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적장의 목을 베러 온 여전사처럼 서늘하고 완벽했다. 지수는 자신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녀는 회의 테이블의 가장 끝, 박태준을 정면으로 마주 볼 수 있는 곳에 섰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하지 않고도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안건이 저의 경영 능력 평가라고 들었습니다. 시작하시죠. 박태준은 순간적인 당혹감을 감추고 헛기침을 했다. 허흠, 강 대표.
그간 고생이 많았소. 하지만 최근 유진의 상황을 보면 당신의 독단적인 경영이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소. 10년 전의 아픔은 이해하지만 그 개인적인 감정이 회사의 중대사를 그르치게 둘 수는 없지. 그는 준비한 대로 지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이 동조하며 지수를 비난했다. 지수는 그 모든 말을 팔짱을 낀 채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박태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침내 모든 비난이 끝나자 박태준이 결정타를 날렸다. 따라서 본 이사회는 강지수 대표의 현 정신 상태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대표이사 직무 정지 및 정신 감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여. 회의실이 술렁였다. 박태준이 승리의 미소를 짓는 순간이었다. 지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대답에 박태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정신 감정 받지요. 대신 박 회장님께서도 저와 함께 몇 가지 검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무슨 소리요? 지수는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회의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 검사는 기억력 검사입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10년 전 K산부인과에 조작된 소방점검 보고서와 박태준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내역이었다. 10년 전 4월 10일 박 회장님의 돈이 이 병원의 스프링클러를 고장 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두 번째 검사는 윤리성 검사입니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세인트 라자루스 연구소의 내부 사진, 민병철의 진술서, 그리고 헬베티우스 제네틱스의 로고와 함께 한울에게 투여된 실험 약물 리스트가 떠올랐다. 당신이 10년 동안 내 아들을 납치, 감금하고 불법 생체 실험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사들은 자신들이 무슨 광경을 보고 있는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박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 저건 다 조작이야. 내년이 감히 날 모함해. 마지막 검사입니다. 지수는 태블릿을 들어 올렸다. 화면에는 방금 전 베트남에서 도착한 영상 파일이 떠 있었다. 이건 진실성 검사지요. 그녀가 파일을 재생했다. 화면에 초췌한 모습의 최인호 박사가 나타났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박태준의 지시로 화재를 일으켰고 강지수의 아들을 빼돌려 민병철에게 넘겼으며 그 대가로 돈을 받고 도피했다는 모든 사실을. 박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끝났다. 완벽하게. 지수는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경멸만이 남아 있었다. 박태준, 당신은 내 회사를 탐낸 것이 아니었어. 당신은 내 아들을 훔쳤다. 당신이 오늘 해임하려 한 것은 유진의 CEO가 아니야. 바로 당신의 괴물 같은 만행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 엄마 강지수였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고갯짓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박태준 회장님을 검찰에 인계하세요. 보안팀이 박태준을 끌어내는 동안 그는 짐승처럼 발악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미 무너진 왕좌의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박태준이 짐승 같은 절규를 내지르며 보안팀에 의해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육중한 문이 닫히자 제1전략회의실에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방금 전까지 강지수를 맹렬히 비난했던 이사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리에 굳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괴물의 편에 서서 괴물의 희생자를 공격했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다. 강지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10년의 세월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마침내 가슴에서 치워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테이블 상석, 박태준이 앉아있던 의자를 지나쳐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가 자리에 앉아 얼어붙었던 이사들이 일제히 움찔했다. 회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분노가 모두 사라진 다시 얼음 여왕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김영민 비서를 바라보았다. 김 비서, 지금 즉시 태양그룹의 적대적 인수 시도에 대한 유진 테크놀로지의 공식 입장, 그리고 박태준 회장의 구속 사실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배포하세요. 반인륜적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적시하도록. 그녀는 다시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여기 계신 분들 중 박태준 회장과 지난 1년간 단 한 번이라도 사적인 금융거래나 부적절한 접촉을 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지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김 비서, 오늘부로 사내 특별감사위원회를 소집합니다. 박태준과 연루된 모든 이사회 멤버들의 법인 카드 내역, 통신 기록, 차명 계좌까지 샅샅이 조사하세요. 유진에 기생하던 암세포는 오늘부로 모두 도려낼 것입니다. 그 시각 유진 타워 1층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지수의 홍보팀이 뿌린 정보에 따라 모든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보안팀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끌려 나온 박태준 회장의 모습이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회장님, 10년 전 신생아 납치, 방화 혐의 사실입니까? 세인트 라자루스 연구소에서 불법 생체 실험을 자행하셨습니까? 박태준은 무어라 소리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기자들의 질문에 묻혀버렸다. 그가 평생 쌓아올린 자선사업가라는 거룩한 가면은 단 10분 만에 산산조각이나 시궁창에 처박혔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그가 호송차에 오르기도 전에 수직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그가 강지수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이 이제 그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흉기가 되었다. 몇 주가 흘렀다. 대한민국은 유진, 태양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박태준의 만행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인간성의 바닥을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베트남에서 강제 송환된 최인호 박사와 민병철 원장의 자백, 그리고 박선영 간호사의 결정적 증언이 더해져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박태준은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유진 테크놀로지는 강지수의 확고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태양그룹의 잔재를 완벽하게 정리했다. 하지만 강지수의 진짜 전쟁은 법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안면도의 한적한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프라이빗 클리닉, 서울의 소음이 닿지 않는 그곳의 A동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했다. 유리 정원이 아닌 햇살이 가득한 진짜 정원에서 강지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장이 아닌 편안한 스웨터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한우리가 앉아 있었다. 아이는 지난 몇 주간 최고의 의료진에 의해 박태준이 투여했던 독한 실험 약물들을 씻어내는 중이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공허했던 눈동자에는 아주 조금씩 10살 아이 본연의 빛이 돌아오고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거의 없었지만 더 이상 주변 세계와 자신을 단절시키지는 않았다. 한우리는 지수의 손에 들린 작은 백금 나침반 브로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어제 미술 치료실에서 발견한 아이가 그토록 집착했던 물건이었다. 지수는 아이의 작은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손이 언젠가 자신처럼 복잡한 알고리즘을 설계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한우라. 지수가 부드럽게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서한울.
그게 내 진짜 이름이야. 아이는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나는 강지수야. 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엄마라는 단어가 목구멍에 걸렸다. 아이에게 그 단어는 너무나 무거운 기억일 터였다. 그녀는 대신 미소를 지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얼음 여왕의 가면이 완전히 녹아내린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였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을 들어 올렸다. 희미하게 남은 10년 전의 흉터. 한우리는 브로치에서 손을 떼고 작은 손가락으로 그 흉터를 조심스럽게 쓸었다. 아이는 그 감촉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이의 시선이 흉터에서 지수의 눈으로 옮겨왔다. 그리고 그토록 굳게 닫혀 있던 아이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엄마. 지난번 연구소에서의 그 절박한 외침과는 달랐다. 그것은 더듬거렸지만 분명한 인지와 선택이 담긴 부름이었다. 강지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다.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가득 끌어안았다. 서울의 40층 유리성은 사라졌다. 그녀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 그녀가 되찾으려 했던 모든 것이 지금 그녀의 품 안에 있었다. 그래, 아들, 엄마야. 엄마가 이제 절대로 놓지 않을게. 그녀는 아이를 안고 따뜻한 바닷바람을 맞았다. 박태준과의 전쟁은 끝났다. 진실은 밝혀졌다. 하지만 그녀와 한울의 진짜 이야기는 깊고 긴 상처를 서로 보듬고 치유해 나갈 그들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